네, 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2021년 3차 8월 14일 시행된 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문제 노동시장론 70번 문항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61번입니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 5%, 물가 상승률 2%라고 하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자, 생산성 임금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생산성 임금제는 말 그대로 생산성을 임금이랑 연동시키는 것이죠. 네, 생산성이 1% 늘었다, 1% 증가됐다 하면 임금도 1% 인상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급이 3% 올랐다 라고 하면 통상 명목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3% 올랐는데 물가가 5% 올랐어요. 그러면 시급이 오른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2%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급이 3%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하면 이렇게 실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듯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이 실질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증가율, 명목 임금의 인상분을 구해야 되죠. 명목 임금의 증가율은 방금 우리가 그 예시를 통해서 봤듯이 실질 임금의 변화율, 실질 임금 증가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 임금 상승률이 5%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 2% 됐다고 하면 명목 임금 인상분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7%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다음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급수당 등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랑 비교되는 임금이 무엇이죠? 네, 평균임금이죠. 평균임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구직급여, 뭐 실업급여 이런 것을 산출할 때 그 평균임금을 고려하는데 3개월 동안,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구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재보상 등의 산정 기초가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에 포함이 되죠. 네, 특별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되고 뭐 연장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실제로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개념들일 거예요. 네, 혼동되지 않게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63번. 효율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먼저 효율임금 정책이라고 하면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효율임금이니까 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제 땡이죠. 네, 보기를 보시면 고임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그래도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아마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효율임금 정책은 그냥 고임금 정책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고임금을 통해서
그 직원들의 이직률도 이제 낮추고, 그리고 실제로 생산성도 더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근거에 따른 정책이 이제 효율 임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돈을 더 적게 받으니까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게 교육 훈련 비용과는 크게 이제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관련이 깊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고임금 정책은 이제 임금 비용에 관한 이야기지, 이제 교육 훈련이랑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고임금 정책을 쓰는 기업들은 그런 우수한 이제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쓰는 그런 정책을 이제 사용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효율 임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 더 이익이 된다. 근데 단점으로는 임금 격차, 이중 노동 시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중 노동 시장이라 하면 노동 시장의 양극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 뭔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임금 정책, 효율임금 정책은 빈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간 임금 격차, 이중 노동 시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4번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통계적 차별이라고 하면, 이제 통계라고 하면 보통 종합적인 정보죠. 전체적인 정보, 통합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통계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개별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통계에 의존하게 되겠죠. 통계에 의존해서 통계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번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그렇죠. 근로자의 개별 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임금을 책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통계적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제 한계 생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 이제 한계 생산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한계 생산성이라 그러면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 하면은 보통 이제 노동력이 한 단위 투입됐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이죠. 생산성의 변화량. 그래서 한계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마지널인데, 이 마지널의 의미를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널과 에버리지, 평균, 그리고 토탈. 네. 마지널이라는 것은 단위당 변화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위당 증가분, 단위당 증가량. 그래서 한계 생산성이라고 하면 단위당, 노동력 한 단위당
생산성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한 단위가 노동력이 한 단위 커질 때 생산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뒤에서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계 생산 관련 문제들이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생산량이라 그러면 전체 생산량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 생산량이라 그러면 총 생산량을 이제 노동력 전체 단위로 나눈 것이 평균이죠. 근데 한계는 노동력이 하나 증가할 때 변화하는 생산량, 한계 생산량. 네, 그래서 6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실업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실업률이 0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치 미세먼지가 0이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실업률 0은 미세먼지 0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 현실에. 네. 그래서 실업률이 0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완전 고용 상태라는 의미는 실업률이 0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자연 실업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률만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도 자연적 실업이라고도 하는데, 마찰적 실업은 보면 직업 정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실업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실업이고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내가 회사 생활이 좀 뭔가 잘 맞지 않기도 하고 더 좀 나은 데가 없을까?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대체적으로 많죠. 그런 실업을 이제 자연적 실업,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해요. 네, 이제 또 다른 뭔가 더 나은 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고, 이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정보의 불완전성, 유통장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유통장애를 기억을 해주세요. 마찰적 실업의 원인은 정보가 불완전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자연적 실업, 그래서 일시적인 실업이죠. 그래서 완전 고용의 상태는 마찰적 실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연 실업률.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2번.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이다. 이것은 그거를 봐야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표. 이 표를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말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인데, 이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어지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제 계층을 의미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 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취업자는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다 취업으로 분류가 되죠. 주당입니다. 그리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러니까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8시간 일하면은 돈을 받지 않아도 취업자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이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눴다니까 생산 가능 인구분의 실업자 수라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실업자, 이거분의 이거.
아니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입니다. 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가 실업률입니다. 여기서 여기. 취업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3번. 일기불순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 일시적 휴직자는 뭐라고 했죠? 취업자라고 했죠. 네, 취업자로 본다.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네, 이게 맞죠. 1시간 이상 일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6번.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임금 수준 체계 형태, 임금 수준 체계 형태, 임금 수준 체계는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이 있고요. 임금 형태로는 시간급제, 능률급제, 성과급제, 연봉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체계 형태, 임금 수준 체계 형태가 임금 관리의 요소다. 그렇다면 정답은 임금 지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67번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로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은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뭐였죠? 마찰적 실업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불완전성,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어떤 거죠? 기업과 구직자,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다. 그리고 구직자가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보는 과정이죠. 탐색적 실업입니다. 자발적 실업이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자연 발생적 실업, 자연적 실업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이고요. 마찰적 실업, 아까 전에 완전 고용 상태의 의미가 뭐였죠?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 0인 상태라 그랬나요? 아니죠. 실업률 0인 상태는 미세먼지 0과 같다. 고로 현실에 존재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의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죠? 네,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즉, 자연 발생 실업률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찰적 실업이랑 이 네 가지 실업 분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적 실업. 기후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실업이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표적이죠. 농한기, 농번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이다. 다음,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경기에 따른 실업이죠. 불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고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총 수요가 줄어들죠. 총 수요가 줄어들면 노동 수요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노동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죠. 그런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임금을 낮춰서 고용을 그래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데 임금이 내려가는 성질이 약한 것이 하방 경직성이잖아요. 잘 내려가지 않는 성질을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실업 인원이 더 커지게 되는 것과 관련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 경기적 실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지역 간 또는 산업 간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산업이랑 사양 산업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장 산업에서는 오히려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력 과잉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양 산업은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 과잉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성장 산업, 사양 산업,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또한 효율 임금 정책과 관련이 된다고 했어요. 고임금 정책이죠. 아까 봤듯이 고임금 정책. 성장 산업의 기업들은 이제 효율 임금 정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효율 임금 정책과 관련이 있는 실업이 이제 구조적 실업이고,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이제 장기적이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산업 간 이동을 위해서 전직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양 산업에 과잉된 노동자들을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제 그런 전직 훈련, 교육 이런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기술적 실업이 있어요.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 따른 실업인데,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이 무엇이냐? 기술 혁신,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가 또는 다른 첨단 기술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거죠. 인간 노동력을. 그래서 이러한 기술 발전, 기술 혁신, 자본 집약적 생산이 결국 노동력의 총수요를 감소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난 노동력들을 마르크스는 산업 예비군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과잉 상태의 노동력, 산업 예비군. 산업 예비군의 개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까 봤듯이 정답은 마찰적 실업. 넘어갈게요. 68번입니다.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동일 산업이라서 이 문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산업별 노동조합이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동일 직업, 동일 직종인 노동조합이죠. 산업이나 기업의 구별은 없이 동일 직업, 동일 직종. 노동조합의 최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 근로자들의 독점 목적이에요. 숙련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독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것이 직업,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독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요. 내부적으로 엄청 결속이 있겠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부조, 종합원 간의 상호부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별 노동조합인데요. 이렇게 숙련 근로자들이 배타적인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소외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도 권익을 보호하자,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산업별 노동조합이고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조직이 거대 조직을 띠고 있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조직이 용이하다. 그리고 각 산업 분야의 정보, 자료 수집, 분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다음,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보통 독과점 대기업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겠죠. 기업별 노동조합 안에서 독과점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시장 지배력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업별로 조합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비교적 용이하죠. 사측과 협의를 할 때, 교섭을 할 때 비교적 용이한 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어용화될 위험성도 있다. 어용 노조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언론을 보면 어용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기업별 노동조합. 또한 기업 내에서, 조합 내에서 직종 간에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종 간 대립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별 노동조합이요. 독과점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주된 조직 형태이고 노동시장 지배력이 약한 편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일반 노동조합은 이제 완전 미숙련 노동자, 자병 노동자, 그러니까 직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이 이제 생기고 나서 여기에서 또 소외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일반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완전 미숙련 노동자, 자병 노동자 중심으로 단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섞이다 보니까 뭔가 통일된 중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단체 교섭의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69번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면 대체로 고용 수준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감소하는 편입니다. 고용 수준은 감소시키고 근로시간,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0번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중요하네요. 노동 수요 탄력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노동 수요 탄력성을 보기 전에 탄력성 개념, 수요 탄력성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수요 탄력성이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떤 의미냐?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1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수요가 2만큼, 3만큼 막 줄어들었어요. 가격은 요만큼 올랐지만 수요는 이만큼씩 줄었다. 가격에 비해 수요의 변화량이 크죠.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수요 탄력성이 높다. 수요 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격이 1만큼 올랐어요. 근데 수요가 0.1, 0.5만큼 밖에 안 줄었어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거죠. 수요 탄력성은
작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의 개념을 똑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임금이란 노동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요 탄력성이나 노동 수요 탄력성이나 노동으로 바뀐 차이밖에 없죠. 여기는 제품이었다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에 관한 것,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니까.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노동 수요가 2만큼, 3만큼 막 줄어요. 그러면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 수요는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비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죠.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임금이 2만큼, 3만큼 올랐어요. 근데 노동 수요는 1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건가요? 비탄력적인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거죠. 임금이 많이 올라도 노동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비탄력적인 노동 수요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정리 안 되시면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노동 수요 탄력성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힉스 마샬의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힉스 마샬의 법칙을 왜 공부를 하느냐? 이것이 노동 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그리고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혼동이 되죠.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물 수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 수요와 같다. 이제 생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총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와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제품 생산에 있어서 노동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노동 수요에 따라서 임금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크게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집니다.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다음 세 번째,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크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이 있죠.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 요소인데 노동 말고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하면 자본이 있죠. 자본으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계산하시는 직원분들 대신에 키오스크로 대체를 한다고 해볼게요. 노동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본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노동력을 키오스크로 대체를 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만큼. 네. 당연히 노동 수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이 쉬우면 쉬울수록 어떨까요? 노동 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겠죠. 더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 자본,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더 커집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자, 대체 생산 요소. 이것도 노동, 토지, 자본이니까 또 자본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 자본, 키오스크. 키오스크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공급 탄력성도 똑같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1만큼 변하는데 예를 들어 가격이 1만큼 올랐다. 그러면 공급량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1,000원밖에 안 올랐는데 공급량은 막 몇 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크면은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 라는 얘기죠. 맞죠? 네.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 자, 그러면 키오스크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훨씬 더가 중요해요.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나니까 노동 수요는 이거에 비례해서 훨씬 더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감소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정확히 안 되고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돌려서 보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와 같다라고 가정하고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비용 비중이 클수록 다른 생산 요소, 키오스크 생각하시면 되죠. 노동력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용이할수록 키오스크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됐죠?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생산물 수요는 뭐라 그랬죠? 노동 수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맞죠? 그리고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맞죠? 노동 비용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노동의 대체 곤란성. 이게 이 얘기죠.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고 대체가 곤란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마지막,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자본의 수요 탄력성. 아니죠. 자본의 뭐라 그랬죠? 공급 탄력성이라고 했죠.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마지막에 굉장히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 2번, 3번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지금 4과목이죠. 노동시장론. 노동시장론 과목에서 많이 좀 점수를 까먹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4과목만큼 차근차근 이제 이해를 한다면 사실 암기가 굉장히 적은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과목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4과목을 좀 뭐 꽈락만 면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절대 제가 차근차근,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4과목에서 오히려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해야 될 부분을 이해하고 필수적인 암기를 한다면 7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금 바로 복습을 하시고 네, 저는 71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